인생의 변화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삶의 부정적인 흐름을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몇 마디 말을 반복한다면요. 다 잘 될 거야.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이 말을 1000번 반복하면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행복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한때 고액 납세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엄청난 부자인데요. 자신을 회장이라고 칭하기에 앞서서 가장 행복한 부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이 책 또한 그의 긍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기분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가 1%의 삶을 살 수 있었던 5가지의 원칙,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챕터 1. 1000번의 법칙.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죠.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에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죠.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불을 흐리게 할 뿐이죠.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죠.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4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죠.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저 사람 이상해.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챕터 2. 운의 법칙. 현재 일본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다들 버블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버블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돈이 벌리는 곳에 기업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 상승으로 버블이 생겨나고 주식 가격이 따라 오르죠. 사실 이러한 버블 상태는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인들은 이 부풀어 오른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땅값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금을 매기고 주식을 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땀 흘려 벌어들인 월급만 옳은 것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토지나 주식값이 상승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걸까요? 경기가 좋아져서 기뻐하면 잘못된 걸까요? 제가 보기에 땀 흘려 번 돈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질투는 사람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누구든 자신만 풍족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버블은 신이 만들었고 그 버블을 터뜨린 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간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죠.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지요.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세무서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신의 선물을 배달해주는 이들이니 언제나 기쁘게 맞이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두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일본의 효고현에는 환자를 웃게 하여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치료법이 제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웃는 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모든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웃음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식점에 데려가 잘 구운 삼겹살에 마늘을 넣은 고기쌈을 먹이는 겁니다. 마늘 냄새를 풍기며 입가에 기름기가 묻은 얼굴은 신경증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태가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 조만간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만두를 잔뜩 먹고 입냄새를 풍기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울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니까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의학과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만두 가게로 함께 가세요.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으면 어느새 기운을 차릴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돈이 없더라도 분홍색 옷을 입으면 가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분홍색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기운이 넘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이처럼 모순된 상황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집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을 오히려 밝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밝고 활기차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기운을 되찾았고 어느새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환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밝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 오마타 간타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를 저는 오마타 씨 댁 간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짱을 만난 건 그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몸이 약해서 마치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말고도 여러 병을 더 앓았고 항상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이 병원을 바꿔 다니며 갖가지 약을 먹였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간짱이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만나 다 같이 웃고 떠들다 보니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죠. 그 후 간짱의 어머니는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짱도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간짱이 기운을 되찾고 행복해진 건 모두 말 덕분이었습니다. 기운이 나는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점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죠.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챕터 3. 균형의 법칙.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판매 사원으로 물건 1,000만 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물건을 1,000만 원어치 팔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노하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물건 파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 방법을 배운다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1,000만 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타인과 나눈 보답인 셈이죠.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은 보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한 채 혼자만 앞서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챕터 4. 가속의 법칙.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늘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죠.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4배로 올리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목표를 줄로 이어서 가볍게 당깁니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4배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 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죠.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가속의 법칙 이외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이죠.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월급으론 안 되겠네 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남에게 고민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갖고 싶다. 집을 꼭 손에 넣어야지.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챕터 5 78점의 법칙.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아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누가 완벽주의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꾸짖습니다. 저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까지 튀겨가며 잔소리를 연발하죠. 당장 반성하지 못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더욱 기가 죽을 뿐입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반성이 이어질수록 아이도 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반성이 되풀이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만 걱정하죠.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즉, 완벽주의자 부모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반성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죠.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완벽주의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실패해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